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대이론, 출제 가능성 100%짜리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대론을 7개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학자들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대이론 들어가기 전에 요거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파트가 이제 지대론이라는 걸 먼저 하셔야 되고요. 지대론 관련되는 이론 7개, 학자 7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제지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제지대. 두 번째가 준지대. 준지대. 세 번째가 유명합니다. 차액지대. 그 다음 절대지대. 절대지대.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위치지대. 위치지대. 여섯 번째가 입찰지대. 입찰지대. 마지막 7번째가 마찰비용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대론 공부하실 때는요, 출제 가능성 100%짜리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 경제지대부터 경제지대, 준지대, 차익지대, 절대지대, 위치지대, 입찰지대, 그다음 마찰비용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학자 정리도 하셔야 됩니다. 경제지대를 주장하신 분은 파레토. 준지대 주장하신 분은 알프레도 마샬, 유명한 학자죠. 차익지대는 데이비드 리카도, 절대지대는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본 튀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입니다. 알론소 입찰지대. 마지막으로 헤이그입니다.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운 좋으면 누구의 무슨 지대 제목만 알아도 한 문제 맞추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목 정리 일단 좀 하셔야 됩니다. 파레토 경제지대, 마샬 준지대, 리카도 차액지대, 마르크스 절대지대, 튀넨은 위치지대, 알론소는 입찰지대, 헤이그는 마찰비용, 이렇게 기억하시고 학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라인업이라고 하죠.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다 외우시더라고. 근데 프로야구는 뭐 좋아하셔도 돈 안 돼.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응원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요거는 돈 되는 거야. 요거 출제 가능성 100%짜리니까 일단 누구의 무슨 지대 어떻게 외워 하지 말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 파레토, 2번 타자 마샬입니다. 3번 타자 리카도, 4번 타자 마르크스, 5번 타자 튀넨, 6번 타자 알론소, 7번 타자 헤이그까지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공부하실 때는 요 파레토의 경제지대와 마샬의 준지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대설, 위치지대, 입찰지대, 마찰비용까지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번에 있는 튀넨의 위치지대가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요, 알론소 입찰지대가 시험에 떴어. 근데 학자의 알론소가 없는 거지. 그러면 튀넨을 찾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알론소 입찰지대설도 기반,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는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좀 이따 요 페이지 다시 와서 요 방금 판사한 내용 다시 와서 정리할 테니까요. 마음의 준비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레토의 경제지대와 마샬의 준지대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 전용 수입이라는 개념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용 수입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전용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집에서 채소가 뜨면 무조건 전용 수입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채소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총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고요.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거 2개가 최소다. 반드시 기억을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요. 그랬을 때는 이걸 전용 수입이라고 불러요. 전용 수입.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구 수익률. 요거는 입버릇처럼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최소 임의를 갖는 단어가 우리 부동산학에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요? 그러면 전용 수입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이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수입은 3개로 구분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수입은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고요. 이 최소한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합친 총 수입이 있어요. 그 수입은 최소 수입이 있고 이 최소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고 이걸 합친 총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 수입은 누구와 누구의 합입니까? 그러면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과 초과 수입을 합한 게 바로 총 수입입니다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무슨 수입과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과 무슨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합친 게 뭐다? 총 수입이다 하시면 됩니다. 이때 최소 수입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전용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전용 수입. 방금 했었죠? 예. 그럼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 요 놈이 이제 우리가 경제지대라 그래요. 앞으로 제가 경제지대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초과 수입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파레토가 합니다. 파레토. 그리고 경제지대 할 때 지대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토지 임대료의 줄임말입니다. 토지 임대료. 그래서 이걸 지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지대는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토지에서 생기는 겁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토지는 무슨 성이 있어요? 영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성? 영속성. 그래서 경제지대가 하우롱 얼마 동안에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마샬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초과 수입이긴 한데 토지 이외에서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토지 이외 나오기도 하고 뭐 사람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 기계, 기구, 설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준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제지대하고 준지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지대와 준지대는 둘 다 절대로 최소 수입이 아니에요. 최소 수입은 전용 수입으로 갚버리고 이 최소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경제지대는 파레토가 주장을 했고 토지에서 생기는 거고 영구적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면 준지대는 마샬지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 그러니까 뭐 사람, 기계, 기구, 설비라는 말이 떠줘야 되고요. 얘는 영구적이지 않고요. 일시적, 단기적 초과 수입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어떻게 나오냐면 자꾸 준지대를 경제지대라고 나옵니다. 공통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준지대는 파레토 지대예요. X 때 준지대는 마샬지대입니다. 준지대는 토지에서 생겨요. 준지대는 토지 말고 토지 이외의 것들에서 생깁니다. 주로 사람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들에서 생기는 거예요. 준지대는 맨날 나오는 지문입니다. 영구적이에요.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준지대는 그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수익이지 영구적, 장기적 수익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자,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을 뭐라 부르고? 전용 수입이라 부르고,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 뭔데? 경제지대 또는 준지대다. 그럼 경제지대와 준지대는 둘 다 최소 수입은 아니고 초과 수입인데, 파레토가 주장을 했으면 경제지대, 마샬이 주장을 했으면 준지대. 토지에서 생기는 건 경제지대, 토지 이외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면 준지대. 영구적, 장기적이라면 경제지대, 일시적, 단기적이라면 준지대 기억하시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전용 수익과 초과 수입이었던 경제지대 또는 준지대를 합쳐서 우리는 총수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지대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면 준지대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혹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경제지대, 준지대는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보세요. 전용 수입에다가 경제지대를 더하면 총수입이 되는 거고,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경제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떤 수입으로 기억하시냐면 초과 수입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그게 파레토라면 경제지대, 마샬이라면 준지대, 그게 토지에서 생기면 경제지대, 인간에서 생기면 준지대, 그게 영구적이면 경제지대, 일시적이면 준지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을 통틀어서 이렇게 준으로 출발하는 게 한 몇 개쯤 되냐면 5개쯤 된다 그랬습니다. 나올 때마다 해드릴 거예요. 우리 이름하여 5준이라 그래요. 5준. 벌써 3개나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토지 및 그정착물을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어디에도 속하죠? 광에도 속해요. 그러면 뭐 가지고 구분하냐면 준부동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이고, 얘들은 협의의 부동산에는 속하지 않고 광의 부동산에만 속하는 겁니다. 이때 준부동산 중에서 등기로 공시하는 게 4개쯤 되고요. 등록으로 공시하는 게 4개쯤 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그다음에 어업권, 항공기 이렇게 공부를 하실까요? 그리고 등기로 공시하는 것들은 선박이요. 물론 앞에 무게 규정이 있습니다. 20손 이상. 그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 같은 건데, 임목은 반드시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로 공시하는 4가지와 등록으로 공시하는 4가지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으냐면, 제가 암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암기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 작은 어항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작은 어항은 등록하자 이렇게. 아시겠죠? 작은 어항 뭐 하시면 돼요? 등록하시면 돼요. 작은 어항을 등록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어항 등록하자. 큰 어항은 등록하지 말고 작은 어항만 등록하자.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는 등록하고, 나머지 20돈 이상의 선박,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리고 수목의 집단, 등기하면 임목이라 그랬죠? 얘들은 등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부동산. 두 번째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준주택이라 그래요. 준주택. 준주택은 4가지 있습니다. 기오단호. 준주택 지오단호 아니죠. 기오단호 맞습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준주택이라 부른다.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했던 거, 준지대는 무슨 수입이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초과 수입이에요. 준지대는 누가 얘기했죠? 마샬입니다. 준지대는 어디서 생기죠? 토지 이외 인간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준지대는 얼마 동안 생기죠?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 단기적이다 그러시면 돼요. 4번째, 5번째가 혹시 몰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용도지역 그러면 도간농자 하셔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도간농자. 그 중에서 도시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도시지역에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주상공록이 있어요. 근데 주상공록 도시지역 중 전일준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2개밖에 없어요. 주거지역도 전일준 할 수 있고요. 공업지역도 전일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은 전용, 일은 일반, 준은 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2개밖에 없어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밖에 없습니다. 준상업, 준녹지 이런 거 없고요. 준농림 이런 것도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유의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우리 부동산학에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준, 협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그정착물이 아니라 뭐죠? 준부동산 가지고 구분한다.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호단호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준주택 합니다. 방금 배운 거, 최소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초과 수입인데, 죄송합니다. 최소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전용 수입인데,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의 이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지대고 하나는 준지대인데, 토지에서 생기면 경제지대, 인간에서 생기면 준지대, 파레토가 주장했으면 경제지대, 마샬이 주장했으면 준지대, 영구적 장기적이면 경제지대, 일시적 단기적이면 준지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마샬이요, 토지 이외요, 일시적, 단기적, 초과 수입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하셨죠? 그다음 용도지역 중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름하여 5준, 준부동산, 준주택, 준지대, 준주거의 준공업까지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경제지대와 준지대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최소 수입은 아니에요. 초과 수입입니다. 둘 다 초과 수입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소 수입은 전용 수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제지대는 파레토요. 준지대는 마샬이요. 경제지대는 토지요.
준지대는 토지 이외 인간이요. 경제지대는 영구적 장기적이라면 준지대는 일시적 단기적이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레토의 경제지대와 마샬의 준지대 클리어 해봤고요. 이번에는 지대결정 이론이라고 해서 차액지대설과 절대지대설이 있습니다. 리카도의 지대설이 차액지대설이에요. 리카도는 차액지대설, 마르크스의 지대설이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 마르크스의 절대 이렇게 보시고 역시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지금 이 눈으로 수업을 들으면 이해하시기가 힘듭니다. 눈을 막 이렇게 부릅떠. 부릅떴어요?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워봐. 좀 더 세워봐. 그리고 머리를 좀 총명하게 좀 하세요. 총명하게. 그래서 한번 딱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정리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카도의 지대설이 차액지대설인데 차액지대설은 토지를 이렇게 3등분해요. 우등지라는 땅이 있고 열등지라는 땅이 있고 한기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한기지는 시험에 나올 때 최열등지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방 한 개의 토지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방 한 개의 토지, 조방 한 개의 토지 이렇게. 그래서 토지를 우등지, 열등지, 한계지, 한계지는 최열등지, 조방 한 개의 토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등지, 열등지, 한계지로 지대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토지의 비옥도 때문이다 하셔도 되고요, 토지의 어떤 질적 차이 때문이다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의 생산성 또는 뭐 생산력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법칙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수확체감의 법칙입니다. 수확체감이란 법칙은 단위 면적당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추가적인 생산량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수확체감이라고 합니다. 총 생산량은 증가되지만 수확체감이란 건 추가적인 생산성, 생산량은 점점 감소된다. 이걸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격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격, 곡물 가격이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곡물을 내다 팔았어요. 그때 가격이 우등지는 500 발생하고 열등지는 300 발생하고 최열등지는 200 발생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해서 곡물을 내다 팔았을 때 전체 판매 매상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등지는 수확량이 많을 거니까 내다 팔았을 때 총액이 가격이 커질 거고, 열등지는 수확량이 적을 거니까 좀 적을 거고, 한계지는 형편이 없겠지. 근데 비용이란 말을 제가 써볼게요. 비용이라고 하셔도 되고 생산비라고 하셔도 됩니다. 각각 200씩 들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걸 빼요. 뺀 게 뭐야? 지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대는 결국 누구에서 누구를 뺀 거야? 그러면 가격에서 비용을 뺀 거야. 이거 얼마? 300 발생하고요. 이거 얼마? 100 발생하고요. 요거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계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한계지, 최열등지, 조방 한계는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결정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게 지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지대 결정한다. 화살 표시 기억하세요. 가격이 비싼 땅, 지대도 비싸지만 가격이 싼 땅, 지대도 싸고요. 가격이 형편없는 땅, 지대는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고요. 지대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지대는 두 글자로 표현하면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글자로 이걸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정확하게 잉여는 여러분들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에서 무엇을 빼고 남은 거냐면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거예요. 지대는 잉여 불로소득입니다. 절대로 지대는 비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 또는 생산비가 아니고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비옥한 토지, 비옥도 아니면 토지의 질적 차이, 아니면 생산성이나 생산력, 법칙 하나 적용합니다. 수확체감의 법칙. 한계지선 지대가 때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로 암기하세요. 가지. 저는 그 식감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아하는데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알죠? 우리 뭐 그 보라색 빛깔 나는 거 있잖아. 왜? 가지. 가격이 지대 결정하고요. 지대는 비용입니까? 비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대는 비용이 아닙니다. 지대는 두 글자 잉여, 네 글자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정리하면 리카도 차익지대설은 비옥도, 토지의 질적 차이,
생산성,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생산성 대신에 생산력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습니다. 한계지 지대 없는 겁니다. 가격이 지대 결정합니다. 지대는 뭡니까?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잉여, 네 글자로는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요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열심히 반복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지대 발생 원인입니다.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 생산력. 법칙 하나,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습니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지대는 비용이야, 비용 아니야? 비용 아니에요.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두 글자 잉여, 네 글자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요. 한번 가볼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고 사유화되어 있는 토지를 누군가가 소유하더랍니다.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에요. 즉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라는 표현을 써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땅을 가진 자가 지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니까 지대가 발생하더라 하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절대지대설에 따르면요, 한계지에서 지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별책 부록으로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요?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그래서 절대지대설은 한계지에서도 절대적으로 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얘는요, 지대가 먼저 올라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요. 어떤 관점이냐면 1월 1일 날 토지 소유자가 요구를 해서 지대가 먼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곡물 가격을 올리더란 얘기입니다. 가지 반대, 지갑니다, 지갑. 그러면 누구는요? 지대는 뭐를 상승시키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글자요, 비용. 세 글자로요, 생산비로 바라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러니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는 내용이 정반대죠. 얘는 생산력과 관계없어요. 비옥도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만으로 토지를 가진 자가 지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니까 지대가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한계지서 요구해요? 얼마든지 요구합니다. 한계지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얘는 가지 반대. 차익지대설은 가지, 절대지대설은 지가, 절대지가입니다. 차액, 가지, 절대지가입니다. 지대가 먼저 올라. 그리고 얘가 가격을 올린다니까. 그러면 지대는 잉여야, 잉여 아니야? 잉여 아니야. 지대는 불로소득 아니라니까. 잉여 아니고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지대가 오르는 건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라서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시험에 들게 해도 되냐고. 가자. 자,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차액과 절대로 한번 얘기해봐. 차액과 절대. 요거 통과되시면 다음 진도 나가시고요. 통과 안 되면 스톱하고 계속 봐. 알 때까지.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차액과 절대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간혹 당황해서 OX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OX 묻는 거 아니야. 주관식이야. 차액, 절대. 절도 있게 딱딱 끊어서 차액과 절대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출발합니다. 리카도, 차액. 마르크스, 절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절대. 비옥도, 차액. 토지의 질적 차이나 생산성, 생산력은 차액. 소유 자체, 절대. 요구하면 지대 줘야 돼, 절대. 수학 체감의 법칙, 차액.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어요, 차액. 한계지서 지대가 존재합니다. 근데 유일합니다, 절대. 자, 가격이 먼저 오르고 지대가 올라요. 가지, 차액까지. 지대가 먼저 오르고 얘가 가격을 올립니다, 지가. 이거 절대지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대는 두 글자입니다. 비용. 세 글자입니다. 생산비. 그러면 절대. 지대는 두 글자. 잉여. 네 글자. 불로소득입니다. 그럼 뭐예요? 요거는 차익지대설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방금 다 통과하신 분들은 다음 진도로 넘어오시고, 혹시 한 개라도 틀리신 분들은 넘어오지 마. Stay here. 여기 머물러서 차익과 절대 비교 정리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중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를 소유가 있다는 독점적 지위, 소유 자체만으로도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한 개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이거는 유일하다는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지가입니다. 지가. 지대가 먼저 오르고 얘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차익지대설은 가지, 차익까지 기억하시고, 절대지대설은 절대지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지대설은 지대를 뭘로 본다? 비용으로 봅니다. 또는 생산비로 봅니다. 결국 차익지대설과 절대지대설의 주요 논점은요, 지대를 비용으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잉여로 볼 거냐의 주요 논점입니다.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 것은 절대지대설이고요, 지대를 비용이 아닌 잉여로 보는 것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 됩니다. 방금 수업했던 내용 한 채 오차도 없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위치지대설입니다. 자, 위치지대설을 필기를 하나 해두시면, 요거 이제 농업입지론이라고 좀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다가 농업입지론이란 표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T내의 위치지대설은 논문 이름은 고립국이론이고요, 지대설로 표현하자면 위치지대설이고요, 얘 이론이 농업입지이론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튀닌이 훗날 알론소란 사람의 입찰지대설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훗날 버제스란 사람의 오늘 배우겠죠, 여러분들. 동심원 이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누구 이론 발전시킨 건가요? 그러면 TNN의 위치지대설,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적용을 한 거고요. 알론소 입찰지대설도 혹시 알론소 입찰지대설을 찾긴 찾았는데 지문 5개 중에서 알론소가 없으면 TNN의 위치지대설을 찾아도 관계없습니다. 입찰지대설, 알론소도 TNN한테, 동심원 이론, 버제스도 TNN한테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TNN의 위치지대설도요, 지대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똑같아.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거다, 이까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게 바로 수송비입니다. 뭐라고요? 수송비. 물론 시험에 나올 때 수송비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표현되기도 하냐면 운송비로 표현되기도 하겠죠. 뭐 같은 말이지 뭐. 그리고 교통비로 표현되기도 하겠죠.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송비, 운송비, 교통비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걸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논의 변이상 가격을 100이라고 잡을게요. 비용을 10이라고 잡을게요. 근데 수송비가 10이 되는 순간 지대는 80이 돼요. 수송비가 90이 되는 순간, 90 너무 많나? 80. 수송비가 80이 되는 순간 지대는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TNN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도심이라는 위치와 외곽이라는 위치는 뭐가 달라진다고 보냐면 접근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접근성이라는 표현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도심은 수송비가 어떻게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가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접근성이 점점 나빠진다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니까, 지대는 떨어진다니까. 결국 도심은 좋은 위치고 외곽은 나쁜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제가 뭐냐면 이게 수송비 있는 거예요. 접근성의 차이.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를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반비례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는 반비례. 반비례를 그래프상에 옮기면 우하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에 옮기면 이렇습니다. 도심에서는 지대가 뭐하고?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에 옮기면 우하향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하향하는 곡선을 우리는 한계지대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한계지대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하향이고,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접근성. 접근성이 나쁜 놈, 나쁜 위치. 접근성이 좋은 놈, 높은 위치. 접근성 좋다 나쁘다를 뭘로 판단한다? 수, 송, 비. 운송비, 교통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하향만 하면 한계지대 곡선이냐? 예, 그런데요. 기울기가, 이 말 중요합니다. 가파를 수 있고 완만할 수 있거든요. 기울기가 가파른 놈은 멀리 가서 토지 이용할 생각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약, 농업 입지론이니까. 농업 기억하시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조방, 농업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방, 농업. 가파른 놈은 외곽으로 멀리 안 나가는 농업, 집약농업. 완만한 놈은 외곽으로 멀리 나가는 농업, 조방농업 하시면 됩니다. 근데 TNN의 위치지대설이 방금 지대와 수송비가 반비례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대와 운송비가 반비례 관계라고 했잖아. 지대와 교통비가 반비례 관계라고 했잖아. 그런데 좀 있으면 배우실 헤이그라는 사람의 마찰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
이게 TNN의 위치 지도를 공부해 놓으시면 똑같아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뭔데? 마찰 비용인데, 자, 마찰 비용이 누구와 누구의 합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지대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 비용은 두 개의 합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글자 수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논의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마찰 비용이 100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대가, 교통비가 80인 곳에는 지대가 얼마고요? 20이 100 맞춰야 되니까. 교통비가 20인 곳에는 지대가 80이 되겠지. 그리고 결국 지대와 교통비는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지대와 교통비, 지대와 수송비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위치 가지고 설명하면 TNN의 위치 지대설이고요. 마찰 비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대와 교통비의 반비례 관계를 설명하거든. 요거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자, 방금 소개드렸던 수송비, 방금 소개드렸던 교통비, 방금 소개드렸던 운송비 강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튀에베입니다. 튀에베. 튀넨 하고요. 그 다음 헤이그 하고요. 그 다음 베버입니다. 베버. 튀넨은 어디에서? 위치지대설에서 수송비를 강조했고요. 헤이그는 방금 배웠지. 마찰 비용 이론에서 수송비 교통비를 강조했고요. 마찰 비용 이론에서 마찰 비용은 누구와 누구의 합입니까? 그러면 지대와 교통비의 합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배번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각각 수송비를 강조했다. 그래서 수송비 강조하신 세 분은요, 원지대설, 투 비용 이론 하시면 돼요. 지대설은 위치 지대설, 비용 이론은 마찰 비용과 최소 비용 하시면 됩니다. 남계실 때는 튀, 해, 배,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 강조하신 분은 튀에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튀에배.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튀에배 디조 비두미. 튀에배 아시죠? 암아배 눈탐 모겐. 튀에배 아시죠? 튀에배는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 강조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비, 운송비, 교통비 강조하신 분 뒤해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NN의 위치 지대설에서는 공식도 하나 암기해보죠. 요거 뭐 별거 아니니까. 지대는 무엇에서요? 가격에서요? 뭐 빼고? 비용 빼고 가장 중요한 거 수송비까지 뺀 겁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의 이론을 응용하신 분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이라는 게 있는데, 알론소 입찰지대설은 교재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갑시다. TNN의 위치지대설은 지대는 일단 가격에서 매상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산비,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수송비까지 뺀 거야. 요거 비용이고. 근데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그러면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수송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 수송비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수송비는 접근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계지대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인데 집약농업, 조박농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집약농업은 기울기가 가팔라요. 조박농업은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그래서 방금 소개드리고 있는 요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 강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뒤, 해, 배, TNN은 어디에서? 위치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에서,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각각 수송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한 번 더. TNN의 위치지대설에서 지대는 무엇에서? 가격에서 못 빼고 비용 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수송비. 시험 나올 때는 접근성, 집약농업, 조박농업, 우하향 이런 표현이 나오면 TNN의 위치지대설이 됩니다. 이번에는 알론소라는 사람의 입찰지대설인데, 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연결하는 선을 갖다 우리는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론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입지 경쟁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입지 경쟁을 했을 때 누구한테 토지용이 할당이 되냐면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고자 하는 놈한테 토지용이 할당이 됩니다. 즉 토지를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이유는 0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자꾸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지대 지불 능력 최대가
중심지에 가장 가깝게 입지를 한다. 그리고 지대 지불할 때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해야지 그 지역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불하고자 하는 돈이요. 그러면 최대 금액. 초과 이윤이요. 남는 게 없을 때까지 지불하면 입지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결론만 기억을 할게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교사, 교통비가 위에 있고 사용량이 밑에 있어. 교통비 같은 말 운송비, 사용량 같은 말 이용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뭐가 있다? 교통비, 사용량, 위에 운송비, 밑에 이용량. 이렇게 해서 암기할 때는 교사, 운이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 교사, 운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영어로 표현해 드릴까요? Teacher, are you cry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Teacher, 교사, 운이, are you cry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운이 할 수 없는 게 연음 법칙 때문에 그래요. 교사 너 운이? Teacher, are you crying? 여기 이제 교사 운이. 입찰지대 곡선은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통비 강조하신 분 한 분 더 계십니다. 교통비를 강조하신 분은 튀헤베의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찰 비용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고, 혹시 지대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자변으로 옮기면 됩니다.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빼면 됩니다. 이것도 도심과 외곽의 교통비와 지대의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우리 튀넨의 이론과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교통비 강조하신 분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튀헤베 하시면 되고, 튀넨은 위치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에서,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각각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하였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시험에 들게 해도 될까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갑니다. 번호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번호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 생산력,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지선 지대가 없어요.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지대는 잉여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번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대 지불 능력 최대, 가장 높은 부분 연결한 선, 그다음에 초과 이윤이 재료가 되는 수준의 지대, 이것의 기울기는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교사, 너 우니? Teacher, are you crying? 그럼 몇 번? 6번입니다. 자, 초과 수입이에요. 초과 수입. 최소 수입은 전용 수입이니까 초과 수입인데 이게 토지에서 생기네. 토지에서. 그리고 영구적이고 장기적이네. 그러면 1번입니다. 둘 다 초과 수입이죠. 파레토의 경제지대입니다. 자, 지대는요. 지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발생을 한대요. 요구만 하면. 즉 토지를 소유한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지대가 생긴다는 거야. 한계지서 지대가 생기는 유일한 지대설인 거지.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지대는 두 글자로는 비용, 세 글자로는 생산비가 됩니다. 그럼 몇 번? 4번이 됩니다.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중요합니다. 수송비까지 뺀 거예요.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까지 뺀 것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인데,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수송비까지 뺀 겁니다.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우하향하는 그래프입니다. 집약농업은 가파르고 조박농업은 완만하며, 이 사람이 있는 훗날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도, 오케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도 영향을 미친 산업입지의 시초, 고립국, 농업입지론 주장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5번입니다. 튀넨의 위치지대설. 똑같이 수송비를 강조했는데 이것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이것 비용. 이것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서 지대와 교통비는 반비례 관계다. 그럼 이거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7번이 되겠고, 하나 남았네. 자, 역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 초과 수입입니다. 근데 이게 토지가 아니에요. 인간, 토지 이외, 기계, 기구, 설비. 그러다 보니까 영구적이지는 못하고요. 역시 초과 수입이긴 한데 일시적, 단기적인 초과 수입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찰의 준지대 2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7번까지 경합하고 있을 때 내용을 알고 문제를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계산 문제가 떴죠. 그런데 자, 봐봐.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쉬워요. 19km 떨어진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 얘기해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통비가 있죠. 교통비는 튀해배 중에 하나거든. 요거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튀넨의 위치지대설 문제예요. 자, 튀넨의 위치지대설에서 지대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가격에서 비용 빼고 수송비까지, 교통비까지 뺀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다 빼려고 하지 말고 한 개씩 빼보자. 가격에서 비용을 뺍니다. 150에서 70 빼면 얼마? 80. 어렵지 않죠? 200에서 100 빼면 100, 250에서 130 빼면 120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수송비까지 빼면 됩니다. 근데 전부 다 19km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9km 떨어져 있는데 1km당 5만 원, 4만 원, 6만 원이니까. 그럼 요거는 계산해 보면 95고요. 요거는 계산해 보면 76이고요. 요거는 계산해 보면 114가 나옵니다. 키로당 수송비를 곱하니까. 그럼 80으로 95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안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되고요. 100으로 76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플러스예요. 120으로 114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윤 얻을 수 있는 건 우유 사과. 이렇게 해서 답은 우유 사과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1번 문제가 시험에 뜨면 우리 수험생들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뭐래니 이거 하고 바로 틀려버립니다. 깜짝 놀라면서 다음 문제로 가버립니다. 자, T넨의 위치지대설에서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뺄라 그러면 이것도 1이니까 빼고 한 번 빼고 이걸로 수송비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하는 거지. 근데 수송비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키로당 수송비 나오고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나오는 거지.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계산할 필요도 없고 이걸로 저거 감당돼 안 돼, 이걸로 저거 감당돼 안 돼만 따지면 됩니다. 감당되면 플러스, 감당 안 되면 마이너스. 감당되는 플러스 찾으라고 했으니까 밑에 거 2개, 위에 건 감당을 못해요.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비옥도가 중요한 말이 아니야.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접근상의 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이란 말이 뜬단 말이야. 접근성은요, 딱 이거 수송비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가장 높은 지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높은 지대 지불하는 놈한테 토지가 할당이 된다. 요거는 입찰지대설에 관한 논점입니다.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알론소에 입찰지대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지대설로 봐야 되냐면 튀넨의 위치지대설로 봐야 되는 게 옳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혹시 만약에 제가 토지 이외에서 생기는 초과 수입이고 일시적 단기적이에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마샬의 준지대가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교통비를 역시 강조를 했는데 교통비는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랍니다. 소유 자체, 요구, 한기지 지대 존재, 지가, 그리고 지대는 비용, 그러면 절대지대가 되는 거고요. 토지에서 생기는 초과 수입이고 영구적, 장기적이에요. 그러면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튀넨의 위치지대들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제가 해설을 갖다가 물론 기출문제도 담았습니다만 튀넨의 위치지대에서는요, 요 위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고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고 고립국 이론을 전제하고 수송비란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고요. 조방농업, 집약농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6번, 7번 요거는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관련되는 내용인데 혹시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이 시험 지문에 떴는데 알론소가 없다면 튀넨을 찾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튀넨이 알론소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 입찰지대, 그 다음에 토지용이 할당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입찰지대설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만 없으면 튀넨을 찾아도 관계없다. 튀넨은 위치지대설, 고립국 이론을 강조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가 테마 10번 지대설에 관한 논점이고 지대설은 한 채 오차도 없이 내용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시험 출제 가능성 100%짜리 지대론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반드시 복습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금부터 목표 하나 잡읍시다. 지금부터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지대론은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거야 라는 목표를 잡으시고요. 혹시 틀리면 벌을 주세요. 밥을 먹지 마.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은 먹어요. 밥은 먹지만 그래도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대론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오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오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출제 가능성 100%짜리 틀리는 것은요, 나쁜 행동이에요. 두 번 다시 지대로는 틀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10번 테마 지대로는 클리어 해봤고요. 조금 쉬셨다가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따라오세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바로 이어서 11번 도시공간 구조이론. 학자는 4분 나와요. 학자는 4분이고 이론은 3개밖에 없고요.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도시공간 구조론 틀리시는 분들은 어지간히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다음 영상 도시공간 구조이론으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